세무 2급이에요. 2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평가. 세무 1급은, 회계 1급은 평가가 가장 중요한 계정이 됩니다.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이쪽이 좀 어렵습니다. 이쪽에 매도 가능 증권을 건드리면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된 거 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된 거 이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하고 매도 가능 증권인 거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뭐 미진시 그때 기출문제 뭐 오늘 요거 하고 왜 그런지를 정확히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특히 처분 모형 있죠?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이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회계 1급에서는 제가 두 가지만 요까지하고 요거를 안 한 이유가, 요걸 안 한 이유가 출제되지 않을 뿐더러 어렵습니다. 약간 개념을 어렵기 때문에. 근데 세무 2급은요, 어려운 주제 중에 본 주제가 됩니다.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페이지에 있는 있죠. 예제 문제를 가지고 뭐 1, 2, 3, 4, 그죠? 5번까지 해볼게요. 뭐 요번에 뭐 5번 거기 있으니까 이거는 요 기본 예제 요걸 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1일인가요? 뭐 지도기. 올해 7월 1일 되겠습니다. 10월 1일. 자, 10월 1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한라의 주식 100주를 주당 얼마에 샀냐면 8,000원. 그러면 80만 원이죠, 그죠? 하고 매입 수수료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단 한라의 주식은 시장성이 있고 장기적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하다 하면 이거는 뭐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란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해본다, 그죠? 네,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독특한 점은 주식 취득은 매입할 때도 수수료, 매각할 때도 수수료 이렇게 두 가지가 든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매입 수수료는 뭐가 됩니까?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죠. 그게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현금 지금 81만 원 나갔네요? 보겠습니다. 현금이 81만 원 나갔습니다. 얘도 81만 원 나갔습니다. 현금이 81만 원 나갔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있죠. 주식값은 80만 원, 매입 수수료는요, 만 원. 그러니까 매입 수수료 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원가에 가산해야 될 매입 부대비용, 취득 부대비용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 81만 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면요, 이 계정이 좀 달라져요. 어떻게 하냐면, 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매입에 따른 수수료를 원가성이 없다고 봐서 자산성보다는 그냥 가볍게 뭡니까? 이 해당 보유 목적이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곧 실현될 거니까 굳이 원가에 원칙적으로 하지 말고 비용 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4년 전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수수료 비용. 그렇죠? 그런데 조심해야 되죠? 어떤 거 조심해야 됩니까? 지금 이 계정은 영업의 그죠? 비용이라는 계정. 이게 꼭 중요하죠.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코드의 분류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처음에 우리가 이게 계정 과목을 딱 있죠. 입력할 때 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쪽만 출제된다라면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이쪽에 출제가 되면요,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회계 처리를 알고 모르고가 아니고요. 계정의 배열, 유동성 배열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매도 가능 증권하고요, 매도 가능 증권하고 그 만기 보유 증권은요, 기본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계정 과목을 선택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딱 엔터를 치면요, 두 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몇 번이 나타나냐면
123번의 매도 가능 정권도 있고요. 178번의 매도 가능 정권도 있다 이거죠. 만기 보유 정권은 124번도 있고요. 181번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에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에서 딱 입력했을 때 만기 보유 정권 딱 치면 이게 두 개가 떠오잖아요. 그럼 두 개가 들어오면 우리가 보통 이게 코드별로 먼저 소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있는 것들이 뭐야? 만기 보유 정권 이렇게 123번, 123번 이렇게 앞에가 먼저 올라오죠. 근데 무턱대고 앞에 걸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럼 이 두 가지에 있죠. 분류는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왜 두 개가 있냐? 여기에 있는 있죠. 이 두 개 분류는요. 이 두 개 분류는 당좌자산입니다. 당좌자산이고 밑에 있는 이 두 개 분류는요.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 투자예요. 이건가? 아니 이거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분류해서 매도 가능 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만기 보유 증권 하더라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까? 근데 한 번 매도 가능 증권은 영원한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현행 있죠. 재무상태표의 배열 방법은 작성의 원칙은 유동성 배열법이죠. 장기 투자하지만 이사일할지 이런 결정에 따라 내년도 3월에 처분이 확실히 예정이 된다면요. 그럼 곧 석 달 있다가 바로 있죠. 처분이 예정됐다. 팔 사람도 있고 계약도 다 했다. 라고 한다면요. 결국은 돈이 석 달 있다가 돈이 현금화 되는 모형이죠. 그럼 더 이상 이쪽이 아니잖아요. 178번. 그죠? 그러면 그런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다면 이런 투자자산 쪽에 178번의 매도 가능이 아니고, 그죠? 유동성이 도래한 매도 가능을 바꿔줘야 할 필요성이 있죠. 만기 보유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후에 만기가 있어가 처음에는 뭐를 하겠습니까? 181번 했지만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한 시점에서는요. 1년 내에 현금화 할 수 있으니까 124번으로 계정을 갈아타야 되죠. 그때 갈아타기 위해서 있죠. 딱 대기하고 있는 계정이 바로 당좌자산 두 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칠 일은 없어요. 시험에 우리가 시험 문제 이거를 123번과 124번을 칠 일은 없단 말이야. 한 번도 그렇게 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이걸 쳐야 될 걸 이걸 잘못 치면 무턱대고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빵점이 되는 거예요. 세무이금은 빵점이 됩니다. 계정의 분류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있죠.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점은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을 우리가 딱 쳐서 소팅이 됐을 때 번호를 아예 외우든지 178번하고 181번 외우든지 아니면 이렇게 딱 소팅해서 검색해서 있죠. 팝업에서 선택하려면 뭐를 친다? 두 번째 거를 친다는 점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딱 올랐을 때 두 번째를 딱 치는 그런 감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회사 강의할 때 이거 두 번째 거 쳐야 되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매도 가능 증권은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딱 칠 때 매도 가능 증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첫 번째 걸 치고 내면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계정 회계처리를 몰라서 틀린 게 아니죠? 기능의 분류, 그죠? 이렇게까지 배열해서 기능이 어떻게 코드가 배열되는지까지를 그죠?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거 친다는 거, 그래서 앞에 거 딱 이거 안 치는 거예요. 이거 안 치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두 개 거 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좀 챙길 게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연도 말에 한라는요. 주식의 공정가치는 얼마로 올랐습니까? 90만 원으로 올랐죠? 그럼 두 개 다 있죠. 공정가치를 반영시킵니다. 공정가치를 반영해서 근데 공정가치를 반영하면 자산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90이 되면 얘는 얼마 뛴 거예요? 10만 원. 얘는요? 9만 원. 뛰었죠? 그럼 올렸는데 자산 증가하고 나중에 이 자산 증가 이걸 실현할 거냐 아닐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원칙적으로 우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원칙에 보면요.
실현되지 않는 미실현 이익은요, 경영성과에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개념은요, 여기까지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좀 지워버릴까? 자, 우리 미실현 이익이라는 개념하고요, 미실현 이익하고 실현 이익이라는 개념을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보죠. 미실현이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실현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 거래가 완결되었다, 이 거래가 종료되어 가지고 내 손에 뭔가 있죠, 실현했다는 그런 개념이 깔려 있는 건데요. 이 실현이익을 대응하는 대표적인 실현이익은 바로 처분이익 되겠습니다. 처분이익. 이익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요, 처분 손실도 실현된 손실이 되고. 그럼 처분했다는 말은 이거죠. 내가 옛날에 아파트를 1억 주고 샀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3억으로 올랐어요. 그럼 내가 2억을 돈 번 겁니까? 돈 벌었다고 보고 할 거냐 말 거냐 이 개념이에요. 기분은 좋지만 아직 실현됐다 안 됐다? 실현된 게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기말에 팔았으면 어떻게 되면 3억에 팔았으면 내 돈에 뭡니까? 3억을 지고 있죠. 옛날에 1억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차익이 얼마입니까? 2억을 벌었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반면에 팔지 않고 그냥 평가는요, 기분만 좋지 그거를 그죠, 벌었다고 보고할 수 있냐는 그죠, 기준이 필요한 거죠. 어떤 게 더 좋을까? 그래서 대원칙은 미실현 이익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평가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가이익, 평가손익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손익으로 보고할까 말까, 손익으로 뭐를 할까 말까. 그래서 평가이익은요, 손익으로 보지 않고요, 얘는요 그냥 손익으로 보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IS에 반영 안 한다는 말이고, 얘는요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원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연도말 보겠습니다. 90만 올랐다 이 말이죠. 그럼 90만 올랐으면 10월 30일 날 90만을 올랐다는 거 하려면 9만을 올려야 되겠네. 매도 가능 증권 90만원 9만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2. 참고로 그냥 매도 가능 증권 평가 2라 좀 할게요. 너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2 9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 지금 결합 유형은 바로 자산이 증가하고요, 여기에 뭐가 왔냐면 이 계정이 수익 계정이라면 실현시킨 개념이 되죠. 이 자산 증가를 실현한 걸로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칙적으로 뭘로 보는 겁니까? 미실현 이익 원칙이 손익을 보지 않고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 안 된다, 즉 수익 비용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요, 평가이익은 바로 자본 계정입니다. 자본을 증가하는 형태로 그죠 계상했기 때문에 이 모형을 보면 이 평가 증가한 금액을 실현하지 않은 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저기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되죠. 잘했죠? 여기 원칙이고 원가에 가산해야 되고 시도원가에 평가이익은 그죠 경영성과에 보고되지 않으면 원칙이 되는 거죠. 여기 원칙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장기 투자니까 그죠? 이런 실현됐다는 걸 이연시켜야 되죠. 언제 팔지 모르잖아요. 처분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유보해야 되죠. 그죠? 처분이 뭐 10년 뒤에 될지 5년 뒤에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처분할 때 정확하게 실현이 될 거니까 이렇게 올라간 증감은 매년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있죠. 손익계산서에 보고되지 말고 딱 기록하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처분할 때 전부 다 그 효과를 반영시키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에요. 그에 비해서 단기 매매 증권의 보유 목적은 뭡니까? 단기 시세차의 목적이죠. 단기란 말은 1년 내에 있죠. 실현을 한다는 가정하에 보유하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이 채권이 되죠, 그죠? 그는 유가증권이다. 그러니까 얘는 곧 실현될 거 아니에요. 실현될 건데 이런 것들을 유보해서 이연시켜서 실현 처분할 때 하지 말고 얘는 가볍게 보자 이 말입니다. 곧 어차피 정보의 산출 시차가 별로 나지 않으니까 지금 바로 실현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더라 이 말이죠. 곧 그 실현될 거니까 가볍게 하는 거예요. 얘는요
그냥 가볍게 비용 처리하는 거고, 원칙은. 얘는 평가 이익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실현된 이익으로 보겠다는 간주해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죠. 단기 매매증권 얼마 올리냐면 10만 원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지?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해서 10만 원.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는요. 바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바로 뭡니까? 바로 수익 계정이란 말이에요. 자산증가 뭡니까? 수익 증가 모델이 되겠습니다. 가장 극명한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죠. 바로 평가 손익을 실현된 걸로 보고 실현된 걸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있죠. 이 두 개의 회계 처리에 얘도 지금 안 맞고 얘도 지금 그죠? 갈 길이 갈라진다 그죠? 그러니까 취득 모형도 안 맞고 평가 모형도 안 맞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고 그럼 보유 모형 볼게요. 그 다음에 해가 바뀌었습니다. 3번인가요? 네, 3월 31일 한러로부터 주당 100원, 100주니까 결국은 만 원을 그죠? 현금 수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유한 주식이 100주고 한 주당 100원씩 배당을 했다 하니까요. 현금 수취하였다 하니까 만 원이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현금이 만 원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건 돈 벌은 거죠, 그죠? 배당 받았다. 그래서 배당금 수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만 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3월 31일자. 12월 30일. 이것도 현금하고, 그죠? 만 원. 배당금 수익, 이렇게 처리합니다. 얘는 지금 두 개는 뭐야? 오래간만에, 그죠? 막 같네요, 입장이. 배당금을 받았으면 양자의, 그죠? 회계 처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거 아시죠? 그죠? 같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같다는 겁니다.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뭐니 해도 뭡니까? 바로 이 처분에 있다. 하이라이트는 처분에 있습니다. 자, 그 처분 네 번째인가요? 네, 7월 말일자의 얘기네요. 7월 31일 날 뭐 처분했다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제 처분을 했다 하기 전에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제가 이때 있죠. 이거 저번에 핵심 요점 정리라고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요점 정리의 1페이지에 보면 처분 3단계법 밑에 보면요. 처분 3단계법 밑에 보면 세무 2급 이상이라고 하는 요점 보입니까? 그리고 거기 보니까 단기매매증권 그죠? 178번이라고 적어 놓았잖아요. 그죠? 거기 1페이지에 그죠? 네 번째인가요? 1페이지에? 오른쪽에 네 번째 그죠? 분류해 보면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에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기매매증권인 경우에 하고 매도가능증권인 경우하고 이 평가손익을 어떻게 했습니까? 평가손익을 얘는요 실현된 걸로 보고 얘는요 얘는 실현되지 않은 걸로 지금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얘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평가손익을 미실현손익으로 봐서 실현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단기매매증권은 실현시킨 거죠. 이거는 수익이야 이렇게 보고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알아야 될 점이 장부가액의 증감을 알아야 된다. 장부가액 증감. 얘는 실현했으니까 장부가액이 그죠? 증가가 된 거고, 증감이 된 거고, 실현했으니까 증감이 된 거고. 얘는 평가손익을 실현하지 않고 유보했기 때문에 장부가액은 여기에서 중요해요. 장부가액은 어떻다는 거예요? 장부가액은 불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거. 즉, 이 말은 이 장부가액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가액이 바로
취득원가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가액은요, 실현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여전히 장부가액이다.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처분 3단계법이 어떻게 될까요? 처분 3단계법 한번 볼까요? 처분 3단계법은 1단계, 2단계, 3단계 한번 볼게요. 네, 처분 시 장부가액 제거하고 장부가액과 처분 대가를 비교해서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약간만 분석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걸 단기 매매 증권하고요, 매도 가능 증권일 때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서 한번 이걸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하고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 하고 매도 가능 증권인 거. 어차피 우리가 처분했다고 했으면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될 정보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처분 손익을 픽스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어떤 자산부채 자본이든 처분 3단계법을 이용하려면 뭘 가져가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딱 알고 요거를 픽스하고 들어가요. 요걸 알고 들어가야지 정확히 검증하면서 회계처리를 딱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회계처리 순서도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이해하면서 마지막 문제 보면, 자, 7월 31일 날 한라는 주식, 이 100주 중에서 맥주를 판 거예요, 지금. 다 판 게 아니네요. 찔끔 팔았네요. 50주를 7,000원에 처분하고, 이거죠. 그러면 지금 얼마에 처분한 거예요? 35만 원 되겠습니까?